만약 내일 아침 눈을 떴는데 여러분이 사는 도시가 좀비로 뒤덮여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하철역과 버스 터미널에서는 비명소리가 들려오고 시내 중심가는 혼란으로 가득하고 뉴스 속보에서는 정체불명의 감염병이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는 긴급 뉴스가 나오는 상황 말이죠.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봤던 그 순간이 현실이 되면 대부분은 패닉에 빠질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혼란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국에서 좀비 대재앙이 발생했을 때 생존하는 핵심 전략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염은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퍼져나갑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주요 도시들이 마비되고 며칠 안에 전국으로 번지죠. 사람들은 이것이 공항을 통해 들어온 해외 바이러스인지 국내 연구소 사고인지 파악하려 애쓰겠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어떻게 행동하느냐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의 첫 반응은 차를 타고 도시를 빠져나가려는 시도일 겁니다. 고속도로로 향하려 하겠죠. 하지만 이건 최악의 선택입니다. 모든 주요 도로와 고속도로는 순식간에 차량들로 막히고 거대한 교통 체증 속에서 여러분은 좀비들에게 둘러싸인 채 꼼짝없이 당하게 될 테니까요. 핵 공격 때는 지하 벙커로 내려가야 하지만 좀비 사태에서는 정반대입니다. 가능한 한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하죠. 주변에 고층 건물이 있다면 주저없이 그곳으로 향하세요. 오피스 빌딩, 아파트 단지, 호텔 같은 곳이면 더욱 좋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대한 높은 층으로 올라가세요. 한국전력이 끊기기 전에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좀비들은 계단을 오르는데 서툴고 게다가 높은 곳에 있으면 방화문을 바리케이드로 막아줄 수 있으니까요.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행히 한국의 오피스 타워와 대형 건물에는 비상식량과 식수가 비축되어 있습니다. 각 층의 탕비실과 편의점 자판기, 건물 내 구내식당 창고에도 음식이 있죠. 라면, 생수, 간식거리만 해도 최소 일주일에서 2주일은 버틸 수 있습니다. 건물 옥상까지 올라가서 밝은 색, 천이나 현수막으로 거대한 SOS 표시를 만들어 두면 혹시 군 헬리콥터가 온다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상황은 완전히 통제 불능이 됩니다. 국군의 대응은 없었고 전력이 끊기기 직전 본 마지막 뉴스는 대통령이 비상 벙커로 대피했다는 내용이었죠. 각 지역의 군부대들도 좀비들에게 압도당해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백만 명의 감염자가 돌아다니고 그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력이 끊기기 전에 현명하게 행동했다면 건물 내 모든 정수기와 화장실 세면대, 욕조까지 깨끗한 물로 채워뒀을 겁니다. 물은 아무리 많아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장마철을 대비해 옥상에 물을 받을 대야와 양동이를 배치해두세요. 같은 건물이나 주변 빌딩의 생존자들과 합류하면서 작은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사람들에게 할 일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절망에 빠지거나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말이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기와 방어 장비를 만드는 겁니다. 책과 잡지를 여러 겹 겹쳐 박스 테이프로 감으면 꽤 튼튼한 간이 갑옷이 됩니다. 감염은 물림을 통해 전파되니 팔과 다리 보호가 최우선이죠. 청소용 막대 걸레나 빗자루로 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치명상은 어렵지만 느린 좀비들을 거리를 두고 제압하는 데는 효과적입니다. 머리를 파괴하는 게 좋다는 건 널리 알려져 있지만 사실 좀비의 다른 부위도 똑같이 취약합니다. 다리뼈를 부러뜨리면 설 수 없고 팔을 부러뜨리면 붙잡을 수 없게 되죠. 한 명이 창으로 고정시키고 다른 사람이 소화기나 무거운 물건으로 머리를 강타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결국 더 나은 무기가 필요합니다. 전력이 끊기기 전에 주변 경찰서와 예비군 훈련장 위치를 파악해뒀다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일주일째, 며칠 전부터 시작된 화재가 점점 심각해집니다. 관리되지 않는 불길이 계속 번져나가면서 타워에 머무는 것도 위험해지죠. 밤을 이용해 어두운 옷을 입고 조심스럽게 이동합니다. 첫 목적지는 몇 블록 떨어진 경찰서입니다. 대부분의 좀비들은 초기에 도시를 탈출하려던 사람들을 따라 고속도로 쪽으로 갔기에 이면도로는 비교적 한산합니다.
가끔 우연히 마주치는 좀비는 그룹의 창으로 쉽게 제압할 수 있죠. 경찰서에 도착했지만 다른 생존자들이 이미 점거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여러분을 받아들여 주네요. 몇 자루의 권총과 경찰봉을 구했지만 여기도 화재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장기적으로 살아남으려면 재생 가능한 식량과 물이 필요한데 그건 도시 안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떠나야 할 때입니다. 이틀간의 논의 끝에 그룹 의견이 갈립니다. 일부는 국군 부대로 가고 싶어 하지만 수만 명이 같은 생각을 했을 테니 또 다른 인구 밀집 지역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다른 전략을 제안합니다. 북쪽으로 가는 겁니다. 좀비는 따뜻한 피순환 없이는 살 수 없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얼어붙기 시작하니까요. 강원도 산간 지역이나 더 북쪽으로 가야 합니다. 의견 차이를 인정하고 헤어지기로 합니다. 경찰 차량이나 버려진 SUV에 식량과 물, 휘발유를 싣고 북쪽을 향합니다. 도로는 엉망이지만 난파 차량과 소규모 좀비 무리 사이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교통 체증으로 가득할 테니 국도와 지방도를 이용하죠. 열흘째가 되어서야 대도시를 완전히 빠져나와 북부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도로 지도를 구해 고속도로를 피하고 지방도를 이용합니다. 목표는 북쪽 산간 지역입니다. 겨울 오기 전에 도착해야 하죠.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는 좀비로 가득할 테니 작은 GS25나 CU 편의점을 이용합니다. 무기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대형을 형성합니다. 첫 줄이 창으로 좀비를 고정시키면 두 번째 줄이 야구망이나 소화기로 치명타를 날리는 방식이죠. 등산용품점에서 텐트와 침낭, 버너와 가스통, 등산복, 구급상자를 구했습니다. 한 달째 산간 지역으로 더 깊숙이 들어갑니다. 일부는 여기서 멈추고 싶어 하지만 여러분은 최소 1년은 더 산속 깊은 곳에 있어야 한다고 설득합니다. 그때쯤이면 좀비들이 부패로 무너지거나 야생 멧돼지나 곰에게 잡아먹힐 테니까요. 산속 포식자들은 걷는 시체를 먹이로 삼을 겁니다. 물론 좀비 멧돼지나 좀비 곰에 대한 생각은 오싹하지만 그래서 더욱 추운 산속으로 가야 합니다. 마주치는 차량에서 휘발유를 계속 빼내고 주유소에서 연료 첨가제를 구합니다. 추운 환경에서 휘발유는 오래 지속될 수 있으니까요. 40일째 북쪽 깊은 산속에 도착했습니다. 펜션 단지나 산장을 선택합니다. 근처 계곡에는 물고기가 있고 산에는 산나물과 버섯도 풍부하죠. 한국에서 사람 손길이 가장 적게 닿은 곳입니다. 낚시와 산나물 채취 경험이 없다면 학습 곡선이 가파르겠지만 라면과 통조림으로 식단을 보충하며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이 땅에서 수천 년간 살아왔죠. 현대 장비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겨울이 되면서 좀비들은 점점 뻣뻣해지고 딱딱해집니다. 영하 10도, 20도가 되면 슬로모션으로 달려드는 그들을 조각조각 부수는 건 쉬운 일이 되죠. 산속에서 살아남기는 힘들지만 여기서 여러분을 위협하는 건 추위와 야생동물일 뿐 좀비는 아닙니다. 한국의 겨울은 혹독하지만 그 추위가 바로 여러분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1년 후쯤이면 자연이 제 역할을 했을 테고 평야지대의 좀비들은 대부분 얼어 죽거나 굶어 죽었을 겁니다. 그때 다시 내려가 새로운 문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생존의 핵심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준비하고 북쪽 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도시에서 산속까지 이 세 가지 원칙만 기억하신다면 한국에서 좀비 아포칼립스가 발생해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지형과 사계절은 생존자에게 유리합니다. 좁은 국토지만 산이 많고 겨울은 춥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존 전략입니다.